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애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착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착 그런 걸 관계, 특히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 특히 정서적 연결고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고리, 끈, 이걸 생각하면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개체를 이제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사물을 연결을 할 때는 연결을 할 만한 그 연결이 가능한 끈이라든지 어떤 그 뭔가 매개체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인간의 정서적인 어떤 본딩을 형성할 수 있는 끈은, 정서적인 끈은 이렇게 보이는 끈과 같이 연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끈이 마치 이 세포가 모여서 이제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것 같이 뭔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상호작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이 형성되는 건 단발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과 과정이 한 대상과 꾸준히 초기에 이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서적 연결고리의 어떤 원형, 모형이 되는 것들을 하나에 형성하고, 그것을 타인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서적 연결고리의 끈과 형태, 관계의 패턴, 관계에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방식, 이런 걸 가지고 남들과 타인 관계를 하는데 그 엄마와의 관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착은 엄마와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와의 관계같이 이렇게 초기에 갓난아기 시절에 상호작용을 하는 중요한 타인, 그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과, 베이비시터와 또는 엄마와 좋은 관계에 계속해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의 기초가 되는 어떤 개인의 어떤 관계 패턴, 관계 스타일을 우리가 애착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일상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예. 근데 그 관계 경험이 A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초기에 어떤 갓난아기에 형성했던 양육자, 또는 어머니, 또는 어떤 그 할머니가 나를 양육하셨다면 할머님, 이런 분과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일상의 관계 경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리고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형성되기도 하고, 또 A라는 사람과 잘 형성해서 이런 관계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사람을 만나보니 우리의 엄마 또는 내가 알고 있던 다른 관계랑 좀 다른 관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애착을 엄마랑 잘 형성됐다가 또 이게 양육자가 갑자기 바뀐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굉장히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이런 어떤 어머님들과의 관계나 여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원래의 애착 스타일에서 약간의 수정과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했던 사람도 애착 대상자를 떠난다든지 일찍 그 대상자와 분리가 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관계는 이전에 좋았던 관계랑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형성이 될 때,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도 있지만 또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차적인 애착 관계, 우리가 일차적 애착 관계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2차적, 3차적인 애착 관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착 관계는 우리 추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렇게 1차, 2차, 3차처럼 위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애착 관계의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차적으로 A 없으면 꽁 대신 닭이라고, 이제 A가 없으면 B로 만족을 하겠어라는 대체의 만족의 대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애착관계의 대상을 본다면 주로 어머니, 두 양육자, 그 관계를, 이제 그 관계와 아기의 관계를 우리가 1차 애착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차적인 애착 관계일 경우에는 일단
1차, 2차, 3차 애착관계인 1차 애착관계 어머니, 2차 애착관계 아버지, 3차 애착관계 할머니 이렇게 보였을 때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한꺼번에 있는 장면에서 아이는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잠깐 뭔가 자리를 비우고 통화를 하러 가셨다든지 다른 욕구,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장면에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2차 애착 대상이 어머니, 할머니면 할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1차를 대신할 사람에게로 이 아이가 다가가게 되죠. 근데 1차도 없고 2차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장을 보러 가시고 그 사이에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게 되면 아버지가 3차 애착 대상일지라도 1차, 2차가 지금 눈앞에 없기 때문에 3차 애착 대상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필요를 이제 채우기를 원하고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관계에 양육자와의 관계만을 봐도 1차 애착 대상과 2차 애착 대상, 3차 애착 대상이 다를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이 같은 위기를 가지고 애착을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리적인 어떤 내면 세계 안에 누가 더 심리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와닿고 있는가, 그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신분석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초기 발달 단계에서 어머니와 아기 관계를 중시하는 대상관계 학파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데 대상관계 또 이렇게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요즘은 너무 방송을 통해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강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그 대상관계 학파 같이 초기에 모아 애착관계,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의 끈이 이후에 발달과 관계 능력 성장에 매우 중요한 그 어떤 인격 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해하고 있는 정신분석의 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그들은 성욕, 원래 이제 그 정신분석은 그 육체적인 본능에 굉장히 많이 이 정신적인 어떤 욕동의 이유들을 많이 이렇게 그 이유들을 그 안에서 찾고 그것으로 뭔가 인간이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적 배경들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 인간의 욕동, 기본적인 어떤 욕망을 성욕과 젖을 빨고자 하는 먹고 사는 어떤 힘, 다시 젖 먹는 힘이죠. 수유의 힘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 어떤 성적인 쾌감, 그 리비도가 있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먹고자 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 어떤 식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성인으로 보면 이 수유로 인한 만족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욕과 수유로 인한 어떤 그 육체적 만족이 심리 사회적 발달에 이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대상관계 학파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애착이론에서는 인간의 일차적인 욕구를 성욕이나 식욕으로 보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성욕이나 식욕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 그 대상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기는 먹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엄마를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은 관계 형성과 관계 유지, 다시 말해서 애착 관계의 욕구로 이것을 해석해 봤다는 거죠. 사실은 두 이론 중에 서로 이론이 설명하는 영역이 다른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한 이론은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아주 굉장히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욕동을 다양한 관점에서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 두 가지 해석들을 내놓는 서로 상이한 학파가 있는 것인데요. 이 애착 이론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는 아이가 이제 보울비, 이렇게 애착 이론을 만들었던 보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그 예전에 왜 전염병 같은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열이 나거나, 그래서 이게 발열이 있는 질병 중에 전염성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이렇게 백신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런 어떤 전염병들을 사전에
우리가 그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과 같이 이렇게 그 전염병이 돌고 막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사망하고 이럴 때에는 이런 패스트가 돌거나 이럴 때에는 이 열이 오를 때 그 일단 병명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격리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지역에 그런 어떤 그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제 존 볼비가 살았던 시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던 시절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병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정말 이렇게 아이는 이유를 모르죠. 자기가 왜 이렇게 부모랑 격리됐는지 모르는데 일단 병원에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아이에게 그 어떤 필요한 어떤 안전한 음식, 편안한 잠자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도 이 아이는 자신의 심리적 안정의 그 어떤 근본이 되는 가족, 또 내 어떤 그 공간, 가정,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낯선 공간, 낯선 대상들 사이에서 있는 동안에 식욕도 잃어버리고 모든 의욕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시름시름 앓고 밥도 제대로 안 먹다가 정말 이렇게 그 뭔가 이제 그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이제 그리움이 막 그 차오르고 결국은 그 슬픔 가운데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아이가 몸이 정말 이렇게 새카맣게 말라가면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볼비가 봤던 아이가 어머니랑 격리되었을 때 이유를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가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 그다음에 그 아이의 생활의 변화들을 보면서 아마 대상관계학파가 이야기하는 성욕과 수유욕 그것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전염병이 걸리거나 또 갑자기 병원이라는 세팅으로 분리가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완전히 갓난 아기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 젖도 물지만 젖이 나온다면 아줌마 젖도 물어서 빨아먹을 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떨 때 보면 대상관계학파의 이론처럼 아이들이 정말 먹고자 하는 그 욕구, 본능이 대단하다는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론, 그 존 볼비와 같이 애착 이론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런 어떤 그 먹고 살고자 하는 강렬한 어떤 욕망 이것도 기본적으로 있고 또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애착 대상과 정서적 끈이 연결되고 나면 그 대상도 너무 소중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생득적인 욕구는 아닌데 제가 애착은 형성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생득적인 욕구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 형성되고 나면 그것이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괴로움과 이 상실로 인한 고통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의 본능이었던 수유욕이라든지 아니면 성욕까지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들은 아기가 젖을 먹기 위해서는 성인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이 필요한 것 같이 젖을 먹이는 대상이 필요하고 젖을 먹이는 행위인 수유 같은 경우에는 생애 초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심리적 고리, 초기 대상과의 대상관계가 형성되어진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대상관계 이론하고 이 애착관계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젖을 먹이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과 연결해준 심리적 고리, 여기서 이제 애착을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형성되어지고 그 애착이라는 심리적 고리가 형성되어지는데 이 젖을 먹이는 관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는데요. 왜 뉘어놓고 젖병을 이렇게 타서 아이 입에 꽂아주고 자기는 이게 젖병이 옆으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이제 빨래
널어서 말려서 개켜놓은 것들 이렇게 괴어놓고 사실은 또 자기가 할 볼일들 예를 들어서 뭐 집안 정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아이 혼자 젖병 물고 젖을 빨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먹었죠. 이 아이는 젖을 먹었지만 결과적으로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을 심리적 고리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젖을 먹이는 행위 또 정서적 상호작용이 애착 이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정신분석 초기 심리 발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대상관계 어머니의 대상관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관계 학자들에게서도 이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식욕과 성욕은 리비도적인 욕동이고 1차 욕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족을 주는 대상과의 관계 욕구는 2차 욕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관계에서는 이런 어떤 식욕과 관계 욕구, 애착 욕구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고 하면 1차 욕동이 식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 욕구가 2차 욕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애착 이론에서는 1차 욕구를 식욕이나 성욕이 아니고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애착관계 욕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1차적이고 그 이후의 사회적 관계 이걸 이야기했다면 애착관계 이론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친밀 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가 1차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1차적 욕구라고 알고 있던 먹고자 하는 욕구는 2차적인 욕동에 부차적인 욕동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아주 근간이 되는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는 관계 욕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아직 초기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비애착 단계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처럼 1차 욕동이 이런 식욕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가 될 수도 있는데 특정 대상과 좋은 관계를 안정애착으로 계속 형성했던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애착의 대상자가 갑자기 애착 대상자가 사라졌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이건 생득적 고통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통이죠.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아이가 되고 그 그리움이 식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 어떤 시점에서 이 우열을 가릴 것이냐, 애착이 형성된 이후에 특정 대상과 애착이 형성된 이후를 볼 것이냐, 아니면 특정 대상과의 애착이 형성되기 이전을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또 제가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는 걸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 이제 많은 이혼 가족들을 보면은 이혼을 하고 또 이렇게 한부모 와 함께 생활을 할 때 나와 함께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는 이제 따로 살게 된 어떤 부모님을 좋아하지만 안 보고도 생활을 견뎌내는 애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그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안 만나고는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람마다 관계 욕구로 인해서 그 다음의 욕구들이 해결되는데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차가 있다는 것들을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경험을 심리적으로 조직화하여서 자기만의 관계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관계 패턴 각자 스타일의 어떤 애착 스타일 이것을 우리가 내부 작동 모델이라고 하죠.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하나에 떼서 다시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내부 작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널 워킹 모델이라 그래서 뇌 속에 관계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딱 저장돼 있는 거예요. 마치 자판기 속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캔커피나 캔 음료를 팔고 있는 자판기. 여기에 여러분이 동전을 넣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죠. 그러면 저 첫 줄에 있던 사이다가 내려와서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오는 동안에 이 캔이 움직이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캔커피 또는 생수를 우리가 눌렀을 때 그것이 또 이렇게
작동하여서 음료가 나오는 곳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뇌에도요. A라는 것이 자극이 됐을 때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어떤 명령체계가 있고요. B라는 어떤 부분을 자극했을 때 반응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계처럼 로봇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참 신기하게도 각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계들로 인한 정보들을 딱 종합해서 머릿속에서 A의 경우에는 A-로 반응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B-로 반응할 거야 라고 하는 각자 스타일의 반응 패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들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A라고 이 사람한테 행동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 올지 이렇게 예측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그걸로 화를 낸다고 할지라도 아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대번에 화를 낼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하고는 건강한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옷 입는 스타일도 너무 그 제각각이고 또 어떤 날은 이걸로도 삐지고 어떤 날은 그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일관성 없고 도대체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지 않았던 사람하고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작동 모델이 어떻게 그 사람의 칼라로 잘 녹아들어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성공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울비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초기 발달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정서, 그러니까 이모션이라는 거, 정서와 애착과 관련된 사건이다. 어떤 에피소드다, 일화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존의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은 발달 초기에 일어나는 인간의 친밀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긴밀하게 연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분석하는 사람이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그 어떤 관계를 이해하려고 들어갔다면 이 보울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관찰자의 어떤 입장에서 상당히 생물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동물 관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친밀관계 대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밀관계의 모형을 형성하는 것이 초기에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인데 이것을 건강하게 형성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관계의 대상에 관계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해냅니다. 예,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조금 나를 나중에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아. 이 사람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애착을 잘 형성한 아기는 그런 친밀관계의 모형이 되는 대상을 잘 찾아나게 되고 그 사람과 또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들한테, 그 아기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우리 아이가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좀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머님들께 이야기합니다. 애착을 잘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욕구가 있을 때 이것을 누구한테 이제 여기에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나의 오빠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있다 아빠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자신의 욕구를 해결해 달라고 갈 것인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마냐 뉴스를 보고 있는 아빠나 할아버지냐 아니면 그냥 아기들 보고 있는 할머니냐 아니면 게임하고 있는 오빠냐 이제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오빠가 하고 있는 이
그 핸드폰,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자기도 엄마가 들려주던 그 동화 보고 싶은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고 했을 때 이 아이가 누구한테 가서 뭐라고 요구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아이의 애착 상태를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애착 형성의 아이의 특징은 누구를 어떻게 건드려야 내가 원하는 게 빨리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쥐고 있는 사람이 오빠니까 오빠한테 가서 막 그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 오빠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그 힘이 있어 보이는 아빠한테 가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핸드폰 어떻게 만질 줄 모르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또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밥하고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울며 떼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이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 아이가 그렇게 울면서 또는 어떤 것들을 호소했는데 이 아이는 울고 끝나고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방식의 액션을 취했다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한 관계의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아이가 필요, 충족, 이 시간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아주 효과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 욕구를 잘 해결하는구나.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매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이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아이가 가고 있다면 그 아이는 건강한 애착을 잘 형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착이론의 기초 개념 설명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애착을 형성하는데 어떤 그 미치는 주요 영향 요인들을 설명을 하면서 애착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이제 이 애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애착이 형성되는 데는 어떠한 주요 영향 요인들이 있는가,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 건강한 애착이 형성될 수 있는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애착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